나는 오랫동안 노인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다. 그중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통장 잔액을 바라보며 이 돈이면 괜찮겠지 하시던 분들이 몇 달 만에 모든 걸 잃는 모습을 볼 때였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의 평안은 결국 현금에서 시작된다. 이 한 문장이 20년 동안 내가 현장에서 배운 진실이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나요? 그 돈이 70세 이후 갑자기 닥칠 위기를 버틸 만큼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질문에 잠시 침묵하신다. 국민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난 10년간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68%가 한 번 이상 의료비나 돌발 지출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빚을 졌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자식은 착하니까 괜찮겠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는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뜻하지 않은 한 번의 병원비 앞에서 무너진다. 나는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봤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80세 이종국 어르신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 그리고 1,000만 원의 저축. 자녀들도 착했고 이웃들도 칭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수술비 800만 원. 이후 재활치료비와 간병비로 매달 300만 원이 나가기 시작했다. 단 3개월 만에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났다. 교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분은 울먹이며 내 손을 붙잡으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로 옆집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노후의 위기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그리고 시간이 서서히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석 달이면 누구나 쓰러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라며 준비를 미룬다. 그 설마가 결국 통장을 텅 비게 만든다. 내가 현장에서 느낀 건 단 하나다.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무너진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다.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연금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 손발이 묶인다. 병원은 카드보다 현금을 원하고 간병인은 선입금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어르신은 자녀에게 전화기를 든다. 얘야, 이번 달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순간 부모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마음엔 죄책감이 자리 잡는다. 나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봤다. 자녀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세대. 그들이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그 현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 돈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늘리는 방법을 오늘 나는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나는 적어도 내 노후만큼은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다. 이 확신을 얻게 되실 것이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20년 동안 실제로 어르신들과 함께한 생생한 기록이다. 병원비 때문에 통장을 비운 분들, 가족을 돕다가 노후가 무너진 분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시 세운 분들의 진짜 이야기다. 오늘 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왜 현금이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이 되는가를 보여드릴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통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시라. 나는 내 노후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겠다. 내 손으로 준비하겠다.
그 결심이 바로 지금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고 빚도 없고 자식들도 착하니 괜찮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묘한 안심과 동시에 작은 두려움이 섞여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살면 괜찮다 라는 믿음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매일 목격한다. 몇 해 전 봄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복지관에서 나는 63세 김명자 어르신을 만났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자녀를 혼자 키워낸 분이었다. 하루 세끼밥을 챙길 시간도 없이 일했고 명절에도 쉰 적이 없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은 1,200만 원 남짓. 이제야 조금은 숨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런데 그해 겨울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 작은 딸은 이혼 후 두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날 어르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교수님, 나는 자식들 원망 안 해요. 그냥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준비했을 텐데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분의 눈빛엔 후회보다 더 깊은 체념이 있었다. 김어르신의 월 연금은 120만 원. 전기세, 식비, 손주들 학용품비를 내면 늘 마이너스였다. 어르신은 저녁마다 전기장판을 끄고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하셨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노후의 위기는 가난에서 오는 게 아니다. 준비하지 못한 책임감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비슷한 시기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65세 김상순 어르신은 정년 퇴직 후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하셨다. 퇴직금 5천만 원, 국민연금 월 80만 원, 사적연금 월 40만 원.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성공적인 노후였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68세가 되던 해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다. 병원비로 매달 200만 원이 나갔다. 게다가 살던 전셋집의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천만 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어르신은 통장을 열었다. 아직 5천만 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잔액은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병원비 600만 원, 전세 추가금 2천만 원, 생활비까지 더하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그제서야 어르신은 말했다. 교수님, 계산해보니 1년 반 후면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절망했다. 성실히 일했고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고 남에게 폐를 끼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10년 앞에서 그 모든 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성실은 필요하지만 대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젊을 때 배운 근면과 절약은 노후의 폭풍 앞에선 그저 낡은 우산일 뿐이다. 비바람은 준비된 사람만 피할 수 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어르신,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잠시 멈칫한다. 그 6개월의 공백이 바로 노후 파산의 시작이다. 한번 병원비가 나가고, 한번 집세가 오르고, 한번 자식이 어려워지면 그제야 그때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하며 눈물을 삼킨다. 이건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수 있는 경고다. 성실함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다. 연금도, 집도, 자식의 효심도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 마지막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건 즉시 꺼낼 수 있는 현금뿐이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안해지실지도 모른다. 그 불안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이다. 오늘 그 본능을 외면하지 마시라. 이제 우리는 그 불안을 대비로 바꿔야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왜 무너지는지, 돈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 진짜 이유를.
그 이유를 아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노후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한다. 돈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끝이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집은 있다. 국민연금도 매달 나온다. 그런데 막상 응급 상황이 닥치면 병원비 300만 원을 바로 낼 수 있는 분은 드물다. 통장엔 적금이 묶여 있고 부동산은 팔 수 없으며 연금은 다음 달을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에 병원은 입금이 안 되면 수술을 미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내가 만난 75세 박영자 어르신이 그랬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했다. 그런데 어르신은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금은 50만 원도 없었다.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 몇 년 동안 이자를 갚느라 생활이 더 힘들어졌고 그때마다 어르신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셨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돈과 현금의 차이를 착각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고 그 부동산은 위기 순간엔 아무 쓸모가 없다. 집은 팔리지 않고 세입자는 없고 대출은 어렵다. 결국 자산가 노인이 하루아침에 빈손 노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다. 그래서 단호히 말한다. 노후의 진짜 안전망은 재산이 아니라 유동성이다. 즉,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야말로 당신의 생명줄이다. 의료비, 간병비, 집세, 생활비. 이 네 가지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곧 연금이 들어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한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는 곧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수술실 문 앞에서, 약국 계산대 앞에서 그 곧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현금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종종 이런 비유를 쓴다. 비상시에 꺼낼 수 없는 돈은 마치 잠긴 우물 속 물과 같다. 물을 가지고 있어도 마시지 못한다면 결국 목이 마른 건 마찬가지다. 김상순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예금에 넣어두셨지만 정작 급할 때 해지하면 이자가 줄어든다고 망설이셨다. 그 사이 병원비가 쌓이고 생활비가 빠져나가며 결국 적금을 깼을 땐 이미 늦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수님, 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남았다. 현금이란 건 단순히 종이돈이 아니다.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이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현금이 있으면 병원비를 미리 낼 수 있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한다. 나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다른 진심이 숨어 있다. 손 벌릴 여유조차 없다는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현금 준비다. 현금은 단지 돈의 형태가 아니라 노후의 시간을 사는 힘이다. 현금이 있으면 병원비를 당장 낼 수 있고 그 사이에 연금이 들어오고 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모든 일이 멈춘다. 시간이 멈추면 치료도 회복도 희망도 함께 멈춘다. 나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한다. 노후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당신이 가진 집이 아무리 비싸도 그 집이 오늘 저녁 약값을 대신 내주진 않는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아무리 넓어도 그 땅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집은 나중에 팔 수 있는 자산일 뿐 당신의 위기를 막아주지 못한다. 노후의 진짜 준비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현금으로 쌓아두는 습관, 그게
당신의 삶을 지켜줄 방패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왜 그 금액이 8천만 원이어야 하는지를 보여드릴 것이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10년간 3,500명의 어르신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결과다. 노후의 생명선을 지키는 마법의 숫자 8천만 원. 그 근거를 알고 나면 당신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교수님, 왜 꼭 8천만 원이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건 감이 아니라 10년간 3,500명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8천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노후의 삶을 버틸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를 가르는 생존선이다. 내가 이 금액을 제시하게 된 건 수많은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첫째, 의료비 대비금이다. 70세 이후 중대 질병에 한 번 걸리면 평균 치료비는 2천만 3천만 원이다. 여기에 수술 후 간병비, 재활치료비가 더해지면 적게 잡아도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비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항상 늦고 간병비는 본인 부담이다. 결국 3개월만 지나면 통장은 텅 빈다. 둘째, 주거비와 생활환경 대비금이다. 살던 집에 전세금이 오르거나 낡은 집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든 찾아온다. 보일러 교체, 지붕 보수, 수도관 교체, 이런 비용이 평균 2천만 3천만 원이다. 집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집은 돈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때 필요한 건 바로 유동자금, 즉 현금이다. 셋째, 가족 지원비다. 자녀의 실직, 손주의 양육, 혹은 가족의 의료비 지원. 부모는 자식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못한다. 평균 1,000만 2천만 원이 이 부분에서 빠져나간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자식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국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된다. 넷째, 생활비 버퍼다. 물가 상승과 연금 삭감에 대비해 1년치 생활비, 즉 최소 1,000만 원은 예비로 확보해야 한다. 이건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갑작스런 인플레이션과 사회 변동에 대비하는 심리적 안정자금이다. 이 네 가지를 합치면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원, 그 평균값이 바로 8천만 원이다. 이건 내가 임의로 만든 수치가 아니라 실제 생존 데이터를 근거로 한 현실적 기준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형태다. 이 8천만 원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묶인 자산이 아니라 즉시 꺼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기는 언제나 지금 오기 때문이다. 박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의 응급수술비 1,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그때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더 무서웠어요. 돈은 갚을 수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바로 핵심이다. 현금이 없다는 건 시간을 잃는다는 뜻이다. 나는 이 수치를 제시하며 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았다. 8천만 원을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제로 62세 정무 어르신은 332 전략을 통해 5년 만에 7,500만 원을 모았다. 그 전략은 간단하다. 첫 번째 3은 3년 집중 저축이다.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매년 2천만 원씩 3년간 모은다. 이렇게 하면 6천만 원이 확보된다. 두 번째 3은 3가지 수입원 확보다. 국민연금, 사적연금, 그리고 소규모 부업, 청소, 경비, 운전, 배송 보조 등으로 월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세 번째 뒤는 2년 추가 적립이다.
앞서 모은 6천만 원에 매년 저천만 원씩 2년을 더해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을 완성한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실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현금 없는 불안한 노후를 현금이 있는 안정된 노후로 바꾸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는 것이다. 70세, 75세, 심지어 80세라도 자산 재구성과 제도 활용만으로 충분히 현금 3천만 5천만 원은 마련할 수 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구체적인 방법, 즉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8천만 원을 만드는 실전 전략을 공개하겠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실제 행동 매뉴얼이 될 것이다. 알겠어요. 8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에 그걸 어떻게 모으죠? 이건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꾸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산 재구성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집 한 채에 모든 재산이 묶여 있다. 시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7천만 원짜리 소형으로 바꾸면 3천만 원의 현금이 생긴다. 이 돈은 단순한 여유 자금이 아니다. 위기 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해서 3천만 원만 확보해도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두 번째 전략은 정부 제도 활용이다.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노후 지원 제도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몰라서 쓰지 못한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집값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 농촌에 계신 분이라면 농지연금을 활용해 땅을 담보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노인 긴급지원제도 등이 있다. 이건 신청만 하면 된다. 서류 몇 장,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가능하다. 세 번째 전략은 가족자산 협력 전략이다.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녀와 미리 상의해 상속 예정 자산을 일부 현금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집을 상속받을 예정이라면 그 집의 일부 지분을 미리 매입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이 함께 노후를 지켜내는 협력의 과정이다. 나는 이런 가족 협력의 힘을 여러 번 봤다. 경기도 남양주의 72세 박종화 어르신은 자녀 2명과 함께 가족 재정회의를 열었다. 자녀가 매달 10만 원씩 부모님 계좌로 자동이체하도록 했고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 모으셨다. 3년 후 그 통장은 720만 원이 되었고 그 돈으로 남편의 치과 치료비를 한 번에 해결하셨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 도움받는 게 미안했는데 이건 서로 약속이니까 덜 부담돼요. 그게 바로 가족 협력의 진짜 의미다. 네 번째 전략은 332 실천 플랜의 응용 버전이다. 이미 65세를 넘으신 분들은 5년을 투자하기 어렵다. 그럴 땐 3%의 압축 전략을 쓴다. 즉 3년간 집중 저축 후 2년은 소득 유지와 절약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첫 3년 동안은 연금 일부와 부업 수입을 합쳐 매달 50만 원씩 비상금 통장에 넣는다. 그럼 3년 후엔 1,800만 원이 생긴다. 이후 2년간은 쓰지 않는 보험 해지, 중복 적금 정리 등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추가 확보하면 총 3,800만 원이 모인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긴급 1년 방어 자금이 된다. 다섯 번째 전략은 소득 구조 다변화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일하며 포기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르다. 정부 지원형 일자리, 경비, 택배 보조, 공공도서관 관리 등 월 40만에 70만 원의 안정적 일자리가 많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글쓰기, 상담, 취미 강의 등도 가능하다. 하루 2~3시간, 일주일에 서너 번만 일해도 월 20만 원씩만 비상금 통장에 넣는다면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이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아낄 게 어디 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가계부를 써보면 불필요한 구독료, 보험 중복, 카드 이자 등으로 매달 현대 20만 원이 새어나간다. 그걸 바로잡으면 1년에 최소 200만 원이 남는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는 수백 명의 어르신이 이 단계를 직접 실행해 변화를 만든 걸 봤기 때문이다. 이건 결심이 아니라 시작의 문제다. 지금 시작하면 1년 후 당신의 통장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단 3일 안에 실행할 수 있는 3일 행동 계획으로 정리해드리겠다. 그건 단순한 계획표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실행이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엔 하나의 결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 나도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아무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의 노후 안전은 지식이 아니라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 3일 안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첫 행동입니다. 첫째, 자산 점검표 작성. 오늘 집에 가자마자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모든 통장, 적금, 보험, 연금, 부동산의 잔액을 한눈에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돈이 정리되는 순간 현실이 보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써본 건데 내가 현금이 150만 원밖에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 깨달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방향이 보입니다. 이 종이가 당신의 노후 지도가 됩니다. 둘째, 은행 상담 예약. 가까운 은행에 전화하세요. 노후 비상금 마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만 말하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준비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은행 직원은 일반 고객에게는 설명하지 않는 상품과 연금, 연계형 특화 계좌를 제시할 겁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어르신 한 분은 이 한 문장 덕분에 이자율이 2배 높은 상품으로 바꿔서 1년 만에 6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행동은 작지만 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셋째, 가족회의 개최. 이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솔직히 말하세요. 이건 유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준비야. 이 말은 오해를 막고 협력을 부릅니다. 실제로 가족회의를 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2배 이상 빨리 재정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모여 현실을 공유하면 각자 역할이 생기고 부담이 나눠집니다. 그 순간부터 나 혼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3일의 계획입니다. 이 3가지만 해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이며 미래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없을 때 그 불안이 불행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8천만 원은 최소 기준입니다. 가능하다면 1억 원까지, 그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 중심으로 관리하세요. 부동산보다 예금, 적금,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버티는 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완벽한 시기는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특별 노후 안정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그리고 선착순 3만 명만 가능합니다. 이미 2만 7천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지역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다릅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실행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당신의 용기입니다. 저는 복지 전문가 백지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현금 걱정 없는 당당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밤마다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들, 새벽이 되면 시계를 보고 한숨 쉬는 분들, 그리고 아침이 와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한 분들, 혹시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74세 수면의학 전문의 윤전국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을 못 자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 다들 그렇다잖아. 하지만 환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흐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장이 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고장을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몸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김순애 할머니가 있습니다. 원장님, 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표정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서 시계를 보고 다시 눕지만 잠이 오지 않아 결국 새벽을 맞으셨죠. 낮에는 멍하고 기억도 흐릿해지고 친구 생일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구나. 수면장애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우울증, 치매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밤에만 회복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잠든 사이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뇌도 쉬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면 부족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냥 지나가는 일도 아닙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60대, 70대라도 8시간 이상 숙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기 몸의 신호를 제대로 듣고 환경을 바르게 만든다는 것. 제가 진료했던 76세 이영주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난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분은 2주 동안 제 조언을 실천했습니다. 잠자기 전 TV 끄기, 핸드폰 멀리 두기, 조명 낮추기, 매일 같은 시간 기상하기. 불과 10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6시까지 잤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사람의 뇌는 밤이 되면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그 신호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밤에도 밝은 조명, 끊임없는 뉴스, 스마트폰 불빛. 이 모든 게 뇌에 아직 낮이다 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결국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잠은 멀어집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가 아직 시간이 아니야 라며 계속 깨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수면장애의 시작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를 보며 느낀 건 이겁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단지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낮엔 빛을 보고 움직이며 밤엔 어둠 속에서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시끄러워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쉼의 신호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수면장애는 몸이 보내는 경고문입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듣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수면제 없이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꿈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잠이 바뀌면 내일의 기분도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속에서 잠을 부르는 스위치가 어떻게 꺼졌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잠이란 건 사실 굉장히 정직한 친구입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 스스로 찾아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오질 않습니다. 문을 열어줘도 들어오지 않고 불을 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잠을 부르는 스위치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 스위치의 이름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뇌 속 송과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이 깊을수록 농도가 높아지고 새벽이 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지면 졸음이 오고 아침이 밝으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밤 10시만 돼도 스르르 눈이 감겼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신호등이 켜져야 잠이 드는데 그 불빛이 희미해진 셈이죠. 그리고 요즘엔 그 희미한 불빛마저 우리 스스로 꺼버립니다. 스마트폰, TV, 형광등 같은 인공 조명이 그 주범입니다. 우리 눈에는 망막이라는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망막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역할뿐 아니라 빛을 통해 뇌에게 지금 낮이야 혹은 밤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 블루라이트, 이 태양빛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밤 10시에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뇌는 착각합니다. 아직 낮인가 보네. 멜라토닌 나올 필요 없어. 그 순간 수면의 스위치는 꺼져버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정순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잠이 안 와서 그냥 TV보다 졸리면 자요. 그분의 패턴을 살펴보니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그건 잠이 아니라 피로에 의한 실신이에요. 몸은 자고 싶지만 뇌는 아직 깨어 있어서 억지로 꺼지는 겁니다. 이 말에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으셨죠. 그럼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기 전 1시간 동안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노란 스탠드 조명으로 바꾸셨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10시 반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그분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뜬 아이 같았습니다. 멜라토닌은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빛이 줄어들면 다시 나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 몸을 두면 몸은 알아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멜라토닌은 다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멜라토닌이 다시 잘 나올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1. 밤엔 빛을 줄이고 아침엔 햇빛을 보라. 밤에는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 불빛을 피하세요. 대신 아침엔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으세요. 낮에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밤엔 멜라토닌이 잘 나옵니다. 2.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멜라토닌은 시간의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이 시간엔 자야 해 라고 기억합니다. 3. 식사와 카페인을 조절하라. 커피, 녹차, 초콜릿, 심지어 콜라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엔 절대 피하세요.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멜라토닌은 다시 춤을 춥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잠은 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되찾으면 그 자체가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오늘 밤 불을 조금만 더 어둡게 하고 화면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때 멜라토닌이 속삭일 겁니다. 이제 괜찮아요. 푹 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아마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아, 오늘은 진짜 잘 잤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멜라토닌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시계를 보지 않아도 지금 낮인지 밤인지를 스스로 압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체 시계, 즉 바이오리듬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세포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엔 혈압을 올려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고 저녁엔 천을 낮춰 잠을 유도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의 바늘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고 몸이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자야 하는지를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72세 이영주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늘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늦게 자도 꼭 그 시간에 깨요. 마치 알람이 울린 것처럼요. 그분은 자신이 새벽형 인간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생체 시계가 새벽 4시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스로 잘못된 시간에 맞춰져 버린 거죠. 이런 현상은 스트레스나 생활 리듬의 변화로 쉽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은퇴 후엔 일정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잠깐 자고 밤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죠. 결국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이 낮인가 밤인가. 그 결과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밤에도 각성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걱정이 많은 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질 때 몸은 이미 피곤한데 뇌는 오히려 활발해집니다. 수면은 내려가는 과정인데 스트레스는 뇌를 계속 켜는 신호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은 엘리베이터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결국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층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70대 정영호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밀려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직 깨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면 뇌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끊기지 않으면 뇌는 결코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자기 전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후 하는 한숨이 아니라 코로 4초 동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가 이제 쉬자고 인식합니다. 둘째, 감정의 배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그게 밤에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걱정 노트를 권합니다. 잠들기 전 그날 떠오르는 생각을 짧게 적는 겁니다. 오늘도 잠이 잘 올까 걱정된다. 내일 병원비가 부담된다. 이렇게 적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뇌가 그 걱정을 종이에 넘겨준 거죠. 셋째, 낮에 활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젠 몸을 쓰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피곤함이 쌓이지 않습니다. 몸이 쓸 일이 없는데 굳이 잠들 이유도 없는 거죠. 잠은 노동의 보상입니다. 몸이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친구예요. 73세 김병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뉴스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권했습니다. 뉴스 대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3주 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저녁만 되면 눈이 스르르 감겨요. 이렇듯 몸의 시계는 빛, 리듬, 감정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이 셋 중 하나만 망가져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몸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만약 그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다면 그날 밤 당신의 몸은 스스로 불을 끄고 아침이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눈을 뜨며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편하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잠을 잘 수 있나요?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잠은 환경이 만든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강력한 건 환경의 힘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수면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지금은 자야 해 라는 신호를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졸릴 때 자지 말고 자야 할 때 자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졸릴 때 자요. 안 졸리면 그냥 TV보다 자요. 하지만 그건 몸의 리듬을 더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졸릴 때 자면 오늘은 새벽 1시에, 내일은 11시에, 그 다음 날은 2시에 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언제 잠들어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제가 만난 74세 최병호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원장님, 난 새벽 2시가 돼야 겨우 잠이 와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권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무리 졸려도 낮엔 누워있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너무 피곤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고 새벽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진 신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빛과 어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은 어둠이라는 신호를 받아야 시작됩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잠자기 전 1시간은 조명을 최대한 줄이세요. 밝은 형광등 대신 노란빛 스탠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TV나 스마트폰은 절대 금지입니다. 나는 드라마 보다가 잠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건 진짜 잠이 아니라 피로로 인한 쓰러짐입니다. 화면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심지어 그 효과는 30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드라마가 끝나고
불을 꺼도 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김말순 할머니는 밤마다 드라마를 보시다 새벽 2시에야 잠드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라서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즐거움은 낮에 찾으셔야 합니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즐거움 대신 쉼을 주셔야 내일이 편안해집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드라마를 저녁 8시까지만 보시고 9시부터는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요즘은 밤 10시만 되면 눈이 절로 감겨요. 세 번째 비결은 저녁 이후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잠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식사와 음료라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저녁 식사를 7, 8시에 하고 과일이나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는 게 일상인 분들 많죠. 하지만 이게 바로 밤잠을 깨우는 주범입니다. 소화기관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식사나 카페인은 위를 계속 자극합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위장은 일하고 있으니 뇌도 함께 깨어 있는 겁니다. 70대 조복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밤에 커피 안 마셔요. 낮 3시쯤 한 잔 마시는데.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밤 10시까지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한 잔이 숙면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은 오후 2시 이후엔 피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그렇게 2주만 실천하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베개만 닿으면 잠이 와요. 커피 하나 줄였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번째 비결은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잠은 천이 떨어질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중심의 열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깊은 잠이 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김성자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밤 족욕을 10분만 하고 다리를 살살 주무르셨죠. 그 결과 평생 먹던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그분의 눈빛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조용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책 한 장, 조용한 음악, 혹은 하루의 감사를 기록하는 노트. 이런 작은 의식이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가 멜라토닌을 깨웁니다. 이 5가지 비결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약도, 돈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들 시간이야. 그때 진짜 잠이 옵니다. 지금까지 잠의 리듬과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수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기계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의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이미 오늘 밤의 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눈으로 빛을 보면 뇌는 지금은 낮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 순간부터 정확히 14시간 뒤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즉, 아침 7시에 햇빛을 보면 밤 10시에 졸음이 찾아오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엔 약보다 햇빛을 먼저 드세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10분만 쬐세요. 밖에 나가 베란다에 앉아 계셔도 좋고 간단히 산책하셔도 좋습니다. 햇빛은 무료지만 그 효과는 수면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몸이 오늘 수고했다는 느낌을 받아야 밤에 깊이 잠듭니다.
가벼운 산책, 계단 오르기, 마당 쓸기, 손주와 함께 놀기. 이 모든 게 최고의 수면 준비 운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잠들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엔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격한 활동은 몸의 천을 높이고 뇌를 각성시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 3시 이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의 햇빛과 움직임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낮잠 관리입니다. 낮잠은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자야 합니다. 2030분 이내라면 뇌의 피로를 풀어주지만 1시간 이상 자면 밤잠이 사라집니다. 낮잠이 길면 몸은 이미 회복했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밤에는 졸리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박성희 할머니는 매일 오후 4시에 낮잠을 2시간씩 주무셨습니다. 원장님, 밤에 잠이 안 와요.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낮잠은 30분만 자세요. 그 대신 낮잠 전엔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세요. 빛을 보면 몸은 아직 낮이야라고 인식해서 생체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조언을 지키신 뒤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 10시 전에 스르르 잠들고 새벽까지 깨지 않았죠. 이제 잠자기 전 1시간, 이것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몸을 눕히기 전 마음을 눕히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불빛은 뇌를 자극합니다. 따뜻한 노란빛의 조명을 하나만 켜두세요. 그게 이제 밤이야 라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소리를 멈추세요. 뉴스, 드라마, 유튜브 같은 자극적인 소리는 뇌를 계속 깨웁니다. 대신 잔잔한 클래식, 자연의 소리 혹은 조용한 명상 음악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소리는 당신의 호흡 소리입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깊은 호흡을 반복하세요. 그 리듬에 뇌가 맞춰지면 어느새 잠의 문이 열립니다. 셋째, 감사 노트를 쓰세요. 오늘 하루 잘된 일 1가지, 감사한 일 1가지를 적는 겁니다. 오늘 손주가 전화해줘서 기뻤다. 햇빛이 따뜻해서 좋았다. 이 짧은 문장은 마음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불안과 긴장을 내려놓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수건으로 감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중심의 열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깊은 잠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불을 끄고 눈을 감으세요. 그때 몸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오늘은 괜찮아. 이제 푹 쉬자. 잠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친구입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며칠 후 아침에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오랜만에 진짜 잠을 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잠은 우리 인생의 회복장치이며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이고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잃는다는 건 하루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 나이에 잠 좀 못 자는 게 뭐 그리 큰일입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잠을 잃는 순간 인생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 번은 78세 정동철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던 분이었죠. 이젠 일도 안 하는데도 그 시간이면 눈이 떠져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엔 포기합니다. 그분의 눈은 피곤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빛, 규칙적인 산책, 저녁 식사 시간 조절,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한 루틴, 그 단순한 4가지였습니다. 3주 후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이제는 새벽 4시가 아니라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어요. 그 미소는 40년 동안 일하던 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 아직도 제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잠을 되찾고 나니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지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가 회복하고 기억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돈되는 삶의 재부칭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잘 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칙 꼭 기억하세요. 1. 아침 햇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2. 낮에는 몸을 움직이기. 3. 오후엔 카페인과 과식 피하기. 4. 밤 10시 이전에 조명을 줄이고 마음을 쉬게 하기. 5.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기억할 겁니다. 이제는 편히 자도 괜찮아.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매일 밤이 기다려진다. 그 밤은 고요하고 따뜻하며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휴식의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고 편안한 밤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오늘은 걱정 내려놓고 그냥 편히 주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렇게 속삭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 잘 잤다.